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인의 노트입니다. 저자는 김익한,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익한,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이다. 1980년대 격동의 시기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다. 역사와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대학생이었던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기록학에서 찾았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기록에 매진하여 현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기록은 단순하다. 매일의 날을 남기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 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을 정리해서 남기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 기록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린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가 있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다.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 가장 높은 곳에선 거인이 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거인의 노트인 이유이다. 나는 거인의 노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기록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성장의 발판으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부터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진심을 꺼내 보기까지 그 여정을 도울 예정이다. 혹시 너무 어렵고 복잡할까봐 읽기가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나의 기록법은 메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밥 먹듯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 것과 같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은 정리해서 남기는 일인데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것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와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은 삶의 자유를 지향한다. 나 또한 자유롭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책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 무질서 속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 잘 정리되어 있는 방이라면 바로 찾았을 책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한참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결국 못 찾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말끔히 정리해서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의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언제든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라고 말한다. 의식적으로 연습하라. 물론 무조건 지속한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 두 사람이 슛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자. 한 명은 그저 반복적으로 슛을 던진다. 무조건 많이 던지는데 몰두한다. 다른 한 명은 슛을 쏠 때 팔을 당겼다 펼치며 공을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반복한다. 또한 옆에서 코치가 그의 슛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등을 피드백해준다. 두 사람의 실력이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 시간을 연습한다면 누구의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될까? 당연히 두 번째 선수다. 이것을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한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가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완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성적이 오를까? 그저 반복한다고 해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굳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것이 많은 운동선수가 연습 일지를 쓰는 이유이다. 오늘 연습한 것을 기록해서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난관이 있을 때는 내면을 기록하여 극복한다. 운동선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이나 일상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내 삶을 기록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일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가 있다. 오랜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 공부한 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실행하더라도 기억에 온전히 남아있도록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는 게 낫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기록이다.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펜으로 표시하고 공백에 키워드를 메모했다.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장에 정리했다. 한 권을 다 읽은 후에는 그것을 다시 독서 노트에 기록했다. 여기에 내 생각도 적었고 필요하면 키워드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사실 기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 효율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그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싶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기록을 이용한 것이다. 시간은 전보다 더 걸렸지만 확실하게 공부가 쌓여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기록에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3일에서 4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적게 걸렸다. 게다가 기록을 하면 맥락이 머릿속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책도 훨씬 빨리 읽을 수가 있었다. 꼭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세상에 널린 것이 정보이고 영감이다.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은 인식되지 못한 채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혹은 붙잡으려고 해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이건 당신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므로
금방 희발해버릴 단기 기억과 오래 보관할 장기 기억으로 구분한다. 핵심은 우리가 흡수한 지식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휘발되는 것을 꼭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공부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1. 집중해서 보고. 2. 그것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3. 그 후에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뇌는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이다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거의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풍부한 지식을 섭취하고 싶다면 무작정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소화해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기화 한 것만 남는다. 자기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다고 해보자. 이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하니까 엄청 웃기네. 이런 순간의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자기화한 것이다. 그 영상을 받아들여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화는 순간의 생각이라는 회로를 타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선명한 이미지로 저장된다. 뭔가를 보다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또한 자기화는 선별의 기능을 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을 골라낸다는 말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연속된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다. 모든 장면이 중요할 리도 없고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화하면 나한테 중요한 장면만 선별, 축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자기화의 과정은 낯설다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다. 낯선 단어나 스토리, 장면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와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자기화를 거치면 이런 낯선 감각을 익숙한 감각으로 변환해서 기억하게 된다. 나에게 익숙한 단어와 논리를 이용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가 있다. 집안일처럼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훅 가버린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잡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나날이 지속되면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이런 불안이 쌓인다. 이 불안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모르겠는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이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나 조직에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시스템은 일상의 큰 자유를 선사한다. 내가 사용하는 3가지 일상 전돈법을 소개한다. 1.
공간을 구분하라. 책을 좀 읽으려는데 쌓인 설거지거리와 빨랫감이 보이면 그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는 뒷전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공간 나누기를 추천한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책상만 나누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상을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식탁은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집 거실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서 글쓰기나 영화 보기 등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 2.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기도 돌린다. 요컨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중심으로 두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집안일이나 잡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벌떡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남짓이다. 10수년을 번역가로 일한 김명란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KMN 작업법을 통해 40분 집중해서 일하고 20분 휴식하라고 제안한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45분 공부하고 15분을 쉬는 것을 완전히 몸에 익혀서 실천하고 있다. 몇 분이 되었든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집안일을 처리한다.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떻게 휴식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은 몸을 쉬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3.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계속 생각하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잡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나는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글을 2쪽 정도 써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꽤 바빴지만 두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분리수거를 하고 점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다. 그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했다. 그냥 보기엔 분주한 오전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잘 정돈된 일상이다. 또한 자투리 시간에 하는 집안일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좋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즐겁게 할 수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설거지 하다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약이 필요한 이유.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필기했는데 마치 남이 쓴 것처럼 새롭고 책을 읽고 메모를 했는데도 언제 읽었냐는 듯 책 내용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한 걸까? 반대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메모란 많은 양의 내용 중 핵심을 뽑아 적을 때의 의미가 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듣는 것, 감각하는 것을 개수로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느냐에 따라서는 적게는 100개에서 200개, 많게는 10,000개에서 20,000개에 달할 수도 있다. 이 많은 정보를 모두
잡아두고 싶더라도 전부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하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제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보자. 그 순간 나는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 경험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적을까?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치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학자라면 나뭇잎의 말이라고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나뭇잎을 본 순간에 느낌과 감정 등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모두 들어있다. 그 경험을 최대한 짧은 말로 압축해서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기록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오랜 기간 터득한 기록의 핵심은 간단하다. 100개의 기록이 만들어졌다면 중요한 10개만 보관한다는 것이다. 기록 중에 제일 유용한 것을 골라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평가해서 선별한다고 말한다. 즉, 해당 기록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가한 다음 어떤 기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는 기록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은 100개의 기록 중에 가치 있는 10개를 골라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는 일. 이는 분야를 막론하고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제부터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평가와 선별의 과정을 거쳐보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 키워드에는 앞에서 말한 나뭇잎의 말처럼 그 단어 이상의 전체 기억과 맥락이 담겨 있다. 기록은 곧 요약이고 기록한다는 것은 요약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기록의 진정한 힘, 집중.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기록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책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상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의 대체 수단으로 기록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사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이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해야 하므로 무엇이 핵심인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맥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기록에 숨겨진 능력이다.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했으니 기억하기 쉬운 건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기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것을 꼭 다시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다. 기록하는 동안 많은 부분이 저절로 기억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했지만 기록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반면 기록을 못하는 사람은 실컷 써놓고도 나중에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분류하면 고민의 답이 보인다.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당신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효과적이진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언컨대 기록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록의 효능이 좋다지만 고민의 답까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잠깐 머릿속을 이미지화 해보자. 우리 머릿속의 수많은 생각 조각은 현재 생각이라는 커다란 판 위의 파편으로 존재한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작은 조각들로 남아있는 것이다. 삶에서 괴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많은 조각을 잘 분류할 줄만 알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잠들어 있던 생각의 조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명심하라. 고민에 대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민의 내용을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과 종이, 펜만 있으면 된다. 먼저 혼자 조용히 앉아 고민을 적어보자. 나는 보통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써본다. 첫째, 이 고민이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이 고민을 발생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가? 이 3가지 항목을 분류자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민이 도대체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고민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분류자를 쭉 적은 다음 나의 감정 상태를 나열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메모를 통해 고민과 배경과 원인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자신의 감정 상태도 한두 가지 적었다. 감정과 실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고민을 객관화시켜서 논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법.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일 때가 많이 있다. 인생을 뒤덮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렇게 하면 주관식이지만 1번 한식, 2번 중식, 3번 일식, 5번 양식 이렇게 보기를 준다면 고르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는가? 따라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보자. 선택지를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선택지를 나열하다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마음 깊숙이 답을 품고 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에는 언제나 답이 있다. 다만 현재를 살다가 매 순간 잊을 뿐이다. 선택지를 분류하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가능성들을 점검할 수가 있다. 쌓인 지식을 지혜로 연결하는 법. 지혜는 무엇일까?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과자를 사서 꼭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제일 단순한 형태이다. 자기가 가진 지식 몇 가지를 결합해서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노하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자신이 가진 지식을 조합해서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어. 이런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무언가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수동적인 개념이고 지혜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다. 깨달음은 어떤 경험이나 누군가의 말 등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가 그동안 쌓은 정보나 지식을 연결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과 지혜는 근본적인 구성은 똑같지만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속에는 정보가 존재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지식이 양산되기도 한다. 기록은 정보보다는 지식을 정리하는 행위에 가깝다. 더 나아가 지식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를 발휘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과 기록을 통해 기억을 이끌어내서 현재 상황에 비추어 편집을 해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 특히 글쓰기는 기록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무언가를 적는 것이 기록이니 당연하다. 즉, 기록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습득할 수가 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록을 통한 글쓰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누적하라. 무엇을 누적해야 할까? 첫째로 내면의 생각이다. 내면의 생각은 스스로 꺼내어 메모하지 않으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앞서 기록은 내면의 생각을 명시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기록형 인간이 글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생각을 메모하는 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둘째로 느낌이다. 기운이나 감정을 통칭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거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느낌은 굉장히 소중하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평상시에 가지는 느낌들도 아주 자세히 메모해 놓는다. 셋째, 지식과 지혜도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담겨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좋겠네.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누적해 보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글을 잘 쓰기 위한 출발점은 생각, 느낌, 지식과 지혜의 누적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누적해야 할까? 내가 권하는 건 하루에 최소한 노트 4쪽 이상의 메모를 하라는 것이다. 메모를 하다 보면 평이하게만 보였던 내 삶에 생각보다 쓸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진짜 대화를 하는 법. 최근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자. 내 얘기만 계속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지루했을 것이고 그 대화에서 새로움은 전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무언가를 알게 되기도 해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 내 이야기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주고받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던지는 데서 대화를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잘 듣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한 번 더 보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런 주고받기가 반복될 때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만약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면 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만의 진실된 생각이나 해석 등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고받는 대화를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대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화 중에 무언가가 생성되어도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사이에 떠다니는 지혜를 그저 흘려보내고 놓치는 것이다.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이해한 뒤에 내 말을 얹고 거기에 다시 상대의 말을 얻는 과정. 이런 대화의 주고받음이 이어진 결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감각. 이것을 기록해서 축적해 나가는 경험. 이를 통해 책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나는 학자이지만 학자도 일종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글감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글을 쓸 때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소스가 된다. 이것을 총칭해서 나는 생각 기록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록할 수가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도 생각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아요. 물론 모든 생각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은 생각의 시간이 전혀 쓸모없는 것도 아니다. 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시장에는 이미 비슷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별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1시간 동안 생각해봤지만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기록을 해야 한다. 절대로 답이 안 떠오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좀 생각해보다가 아예 안 떠오르네. 이렇게 덮어버리면 마치 영어 단어를 실컷 외우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는 것과 같다. 1시간 동안 안 풀리는 문제를 10분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또는 회의 시작 직전에 또다시 들여다보자. 그러고 나면 자기 전에 문득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새로운 실마리가 떠오를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무언가를 생각해내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 즉 펜촉의 촉감과 글씨를 쓸 때 소리 등 모든 감각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게 된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사전 예열 작업이다. 다음은 무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무의식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을 통해서 무의식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근접한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무의식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의 상황, 나의 감정, 과거의 경험, 세 가지를 기록하면 된다.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겠지만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 시험을 보기 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도 그랬다.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은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런 성격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내가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우선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적는다. 다른 한쪽에는 그것과 연관되었을 것 같은 과거의 기억들을 적는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매몰되어 손을 놓고 있다. 이 상황과 마음을 메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애초에 시험을 잘 보려는 의지가 없어서 두려움을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된다. 내 마음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릴 적 경험도 좋고 최근의 경험도 좋다. 어떤 경험이 나의 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성을 떠올린 다음에 그것을 메모하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메모를 분류하는 것이다.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메모를 해보자. 메모가 쌓이면 그것을 1. 상황의 종류, 2. 두려움의 종류, 3. 상황별 두려움의 원인이 된 과거 경험으로 분류해보자. 아, 나의 이런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무의식이 생겼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3개월 정도 반복한 결과 내가 시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공부를 했음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동안은 잊고 지내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 감정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몇 년 동안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스스로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물론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차차 나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생각이란 명료한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은 흐리 멍텅할 때가 정말 많다. 상반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동시에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들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다. 난중일기에는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기록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는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서 서술한 기록의 달인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간 일기를 썼다. 꾸준히 계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칙을 이미 430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병영의 운영에서 최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기록에 힘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는 3가지가 주요하게 담겨 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작성했는데 군영 운영의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의 이야기, 그들을 단속한 사례 등 이 난중일기의 앞부분부터 다수 등장한다. 병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들의 일상을 보살핌과 동시에 엄한 군율로 다스리는 장면 등도 아주 생생하게 서술되고 있다. 개를 잡아먹은 병사에게 곤장형을 집행한 이야기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 시합, 씨름 등을 묘사한 대목은 전장의 실제 일상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둘째로, 난중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 유형은 회의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은 작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일기에 남겼는데 그가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런 기록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에 닥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회의의 결론을 반추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셋째로, 사람에 대한 기록 역시 풍부히 담겨 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통해 영의정 류성룡, 도원수 권율, 경상 우수사 원균, 그리고 임근인 선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대화 기록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이 외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잔병 치레를 포함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심경, 자신은 늘 불행하다는 일종의 강박적인 감정과 한탄 등을 적으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 기록은 전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질타하기도 하고 위무하기도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록형 전략가였다. 그의 일기는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기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교훈이다.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한 달을 관리하면
1년이 달라진다. 나는 200쪽이 조금 넘는 노트를 사서 매일 한 권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의 왼쪽 면에는 계획을 쓰고 오른쪽 면에는 실행에 대한 기록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면에 그날 할 일을 쭉 적었고 오른쪽 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모두 적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평가나 다짐, 칭찬 등을 적었다. 공부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공부한 것을 요약해 기록하면 하루에 5쪽에서 6쪽 정도 되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5쪽에서 6쪽을 쓰지 않으면 그날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1년 단위의 기록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새해가 되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다 보면 한두 달을 넘기기 힘들다. 꾸준히 잘 써간다고 해도 시중의 다이어리로는 하루에 한두 쪽밖에 쓰지 못하니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정도의 기록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월간 다이어리를 권한다. 한 달 동안 한 권을 다 채웠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매달 이런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기록하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3단계 성장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활하시면서 실천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거인의 노트입니다. 저자는 김익한,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익한,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국내 1호이자 최고의 기록학자이다. 1980년대 격동의 시기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다. 역사와 실천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대학생이었던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기록하기서 찾았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기록에 매진하여 현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기록은 단순하다. 매일의 날을 남기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고 겪고 느끼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 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히 여기는지가 드러난다. 그것을 정리해서 남기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 기록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문제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은 쉽게 풀린다. 난쟁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가 있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비록 지금의 내가 난쟁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쌓이면 우리는 그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다.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 가장 높은 곳에선 거인이 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거인의 노트인 이유이다. 나는 거인의 노트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기록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성장의 발판으로 기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부터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진심을 꺼내 보기까지 그 여정을 도울 예정이다. 혹시 너무 어렵고 복잡할까봐 읽기가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 나의 기록법은 메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밥 먹듯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 것과 같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기록은 정리해서 남기는 일인데 자유분방하게 흩어진 것들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와 거리가 먼 행위가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제안하는 기록법은 삶의 자유를 지향한다. 나 또한 자유롭기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물건 저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방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책이 있는데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책상 위에는 온갖 책들이 놓여 있고 침대 위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 무질서 속에서 책을 찾기 시작한다. 잘 정리되어 있는 방이라면 바로 찾았을 책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한참 찾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결국 못 찾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질문을 해보겠다. 어떤 상황이 더 자유로운가? 질서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삶을 꾸려나가는 것. 무질서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기록한다는 것은 어지럽혀진 방을 말끔히 정리해서 언제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당신의 머릿속의 방을 깨끗이 정리해서 언제든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 있는 생각을 차곡차곡 모아둔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그래서 나는 늘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기록하라라고 말한다. 의식적으로 연습하라. 물론 무조건 지속한다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농구 선수 두 사람이 슛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자. 한 명은 그저 반복적으로 슛을 던진다. 무조건 많이 던지는데 몰두한다. 다른 한 명은 슛을 쏠 때 팔을 당겼다 펼치며 공을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반복한다. 또한 옆에서 코치가 그의 슛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등을 피드백해준다. 두 사람의 실력이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 시간을 연습한다면 누구의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될까? 당연히 두 번째 선수다. 이것을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한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해 가는 것이다. 전체 과정을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완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무조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성적이 오를까? 그저 반복한다고 해서 나아질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것이 많은 운동선수가 연습 일지를 쓰는 이유이다. 오늘 연습한 것을 기록해서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난관이 있을 때는 내면을 기록하여 극복한다. 운동선수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이나 일상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내 삶을 기록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일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새로운 전략을 시도할 수가 있다. 오랜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그 공부한 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실행하더라도 기억에 온전히 남아있도록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는 게 낫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기록이다.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펜으로 표시하고 공백에 키워드를 메모했다.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장에 정리했다. 한 권을 다 읽은 후에는 그것을 다시 독서 노트에 기록했다. 여기에 내 생각도 적었고 필요하면 키워드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사실 기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 효율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그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싶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기록을 이용한 것이다. 시간은 전보다 더 걸렸지만 확실하게 공부가 쌓여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기록에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3일에서 4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적게 걸렸다. 게다가 기록을 하면 맥락이 머릿속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책도 훨씬 빨리 읽을 수가 있었다. 꼭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세상에 널린 것이 정보이고 영감이다.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은 인식되지 못한 채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혹은 붙잡으려고 해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이건 당신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므로 금방 희발해버릴 단기 기억과 오래 보관할 장기 기억으로 구분한다. 핵심은 우리가 흡수한 지식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휘발되는 것을 꼭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공부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1. 집중해서 보고 2. 그것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3. 그 후에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뇌는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이다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거의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풍부한 지식을 섭취하고 싶다면 무작정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소화해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자기화 한 것만 남는다. 자기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다고 해보자. 이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하니까 엄청 웃기네. 이런 순간의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자기화한 것이다. 그 영상을 받아들여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화는 순간의 생각이라는 회로를 타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선명한 이미지로 저장된다. 뭔가를 보다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또한 자기화는 선별의 기능을 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을 골라낸다는 말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연속된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다. 모든 장면이 중요할 리도 없고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화하면 나한테 중요한 장면만 선별, 축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자기화의 과정은 낯설다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다. 낯선 단어나 스토리, 장면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와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자기화를 거치면 이런 낯선 감각을 익숙한 감각으로 변환해서 기억하게 된다. 나에게 익숙한 단어와 논리를 이용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가 있다. 집안일처럼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훅 가버린다. 직장에서도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잡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나날이 지속되면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이런 불안이 쌓인다. 이 불안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하루 종일 분주하지만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지 모르겠는가? 매일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지 않는 것 같은가? 이럴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일상을 정돈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자신만의 일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나 조직에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니다. 삶을 체계적으로 잘 정돈하는 시스템은 일상에 큰 자유를 선사한다. 내가 사용하는 3가지 일상 전돈법을 소개한다. 1. 공간을 구분하라. 책을 좀 읽으려는데 쌓인 설거지거리와 빨랫감이 보이면 그런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는 뒷전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공간 나누기를 추천한다. 만약 공간이 좁다면 책상만 나누어도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책상을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식탁은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집 거실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서 글쓰기나 영화 보기 등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다. 2.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라.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세탁기도 돌린다. 요컨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중심으로 두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집안일이나 잡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벌떡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0분 남짓이다. 10수년을 번역가로 일한 김명란 작가는 자신이 개발한 KMN 작업법을 통해 40분 집중해서 일하고 20분 휴식하라고 제안한다. 각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나의 경우는 45분 공부하고 15분을 쉬는 것을 완전히 몸에 익혀서 실천하고 있다. 몇 분이 되었든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집안일을 처리한다.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떻게 휴식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휴식 시간은 몸을 쉬는 시간만을 뜻하지 않는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3.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계속 생각하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언정 나중에 중심으로 돌아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렇게 하면 잡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 나는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글을 2쪽 정도 써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꽤 바빴지만 두 일을 하는 사이사이에 분리수거를 하고 점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했다. 그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했다. 그냥 보기엔 분주한 오전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잘 정돈된 일상이다. 또한 자투리 시간에 하는 집안일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에도 좋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즐겁게 할 수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설거지 하다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약이 필요한 이유.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필기했는데 마치 남이 쓴 것처럼 새롭고 책을 읽고 메모를 했는데도 언제 읽었냐는 듯 책 내용이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록을 한 걸까? 반대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집중해서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메모란 많은 양의 내용 중 핵심을 뽑아 적을 때의 의미가 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것, 듣는 것, 감각하는 것을 개수로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느냐에 따라서는 적게는 100개에서 200개, 많게는 10,000개에서 20,000개에 달할 수도 있다. 이 많은 정보를 모두 잡아두고 싶더라도 전부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약이 필요하다. 요약은 기억을 압축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제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보자. 그 순간 나는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 경험을 기록한다면 뭐라고 적을까?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마치 나뭇잎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학자라면 나뭇잎의 말이라고 기록해 놓을 것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내가 나뭇잎을 본 순간에 느낌과 감정 등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모두 들어있다. 그 경험을 최대한 짧은 말로 압축해서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기록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오랜 기간 터득한 기록의 핵심은 간단하다. 100개의 기록이 만들어졌다면 중요한 10개만 보관한다는 것이다. 기록 중에 제일 유용한 것을 골라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평가해서 선별한다고 말한다. 즉, 해당 기록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가한 다음 어떤 기록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이는 기록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은 100개의 기록 중에 가치 있는 10개를 골라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는 일. 이는 분야를 막론하고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제부터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 평가와 선별의 과정을 거쳐보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 키워드에는 앞에서 말한 나뭇잎의 말처럼 그 단어 이상의 전체 기억과 맥락이 담겨 있다. 기록은 곧 요약이고 기록한다는 것은 요약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기록의 진정한 힘, 집중.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기록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책을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상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의 대체 수단으로 기록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기록하는 일이 주는 직접적인 효용은 사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이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록해야 하므로 무엇이 핵심인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맥락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기록에 숨겨진 능력이다. 이렇게 집중하고 이해했으니 기억하기 쉬운 건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기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것을 꼭 다시 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다. 기록하는 동안 많은 부분이 저절로 기억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말했지만 기록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반면 기록을 못하는 사람은 실컷 써놓고도 나중에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쓰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답은 요약과 집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분류하면 고민의 답이 보인다. 요즘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당신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효과적이진 않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언컨대 기록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록의 효능이 좋다지만 고민의 답까지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잠깐 머릿속을 이미지화 해보자. 우리 머릿속의 수많은 생각 조각은 현재 생각이라는 커다란 판 위의 파편으로 존재한다.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작은 조각들로 남아있는 것이다. 삶에서 괴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많은 조각을 잘 분류할 줄만 알아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잠들어 있던 생각의 조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명심하라. 고민에 대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민의 내용을 분류해서 기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과 종이, 펜만 있으면 된다. 먼저 혼자 조용히 앉아 고민을 적어보자. 나는 보통 3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써본다. 첫째, 이 고민이 생긴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이 고민을 발생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풀 것인가? 이 3가지 항목을 분류자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민이 도대체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고민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분류자를 쭉 적은 다음 나의 감정 상태를 나열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메모를 통해 고민과 배경과 원인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자신의 감정 상태도 한두 가지 적었다. 감정과 실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는 고민을 객관화시켜서 논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법.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일 때가 많이 있다. 인생을 뒤덮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객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렇게 하면 주관식이지만 1번 한식, 2번 중식, 3번 일식, 5번 양식 이렇게 보기를 준다면 고르기가 훨씬 쉬워지지 않는가? 따라서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 선택지를 만들어보자. 선택지를 나열해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선택지를 나열하다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마음 깊숙이 답을 품고 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에는 언제나 답이 있다. 다만 현재를 살다가 매 순간 잊을 뿐이다. 선택지를 분류하면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가능성들을 점검할 수가 있다. 쌓인 지식을 지혜로 연결하는 법. 지혜는 무엇일까?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려고 한다. 그런데 과자를 사서 꼭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리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제일 단순한 형태이다. 자기가 가진 지식 몇 가지를 결합해서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노하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자신이 가진 지식을 조합해서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풀 수 있어. 이런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무언가를 깨달아서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수동적인 개념이고 지혜는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다. 깨달음은 어떤 경험이나 누군가의 말 등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지혜는 내가 그동안 쌓은 정보나 지식을 연결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과 지혜는 근본적인 구성은 똑같지만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속에는 정보가 존재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지식이 양산되기도 한다. 기록은 정보보다는 지식을 정리하는 행위에 가깝다. 더 나아가 지식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를 발휘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과 기록을 통해 기억을 이끌어내서 현재 상황에 비추어 편집을 해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 특히 글쓰기는 기록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무언가를 적는 것이 기록이니 당연하다. 즉, 기록의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론을 습득할 수가 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기록을 통한 글쓰기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누적하라. 무엇을 누적해야 할까? 첫째로 내면의 생각이다. 내면의 생각은 스스로 꺼내어 메모하지 않으면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앞서 기록은 내면의 생각을 명시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 기록형 인간이 글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다. 생각을 메모하는 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둘째로 느낌이다. 기운이나 감정을 통칭하는데 일상을 살아가거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느낌은 굉장히 소중하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평상시에 가지는 느낌들도 아주 자세히 메모해 놓는다. 셋째, 지식과 지혜도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담겨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좋겠네,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누적해 보길 바란다. 정리하자면 글을 잘 쓰기 위한 출발점은 생각, 느낌, 지식과 지혜의 누적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누적해야 할까? 내가 권하는 건 하루에 최소한 노트 4쪽 이상의 메모를 하라는 것이다. 메모를 하다 보면 평이하게만 보였던 내 삶에 생각보다 쓸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진짜 대화를 하는 법. 최근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자. 내 얘기만 계속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지루했을 것이고 그 대화에서 새로움은 전혀 생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무언가를 알게 되기도 해야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 내 이야기를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하면 주고받는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던지는 데서 대화를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잘 듣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한 번 더 보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런 주고받기가 반복될 때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 만약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던져주면 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만의 진실된 생각이나 해석 등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고받는 대화를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대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대화 중에 무언가가 생성되어도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사이에 떠다니는 지혜를 그저 흘려보내고 놓치는 것이다.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말을 이해한 뒤에 내 말을 얹고 거기에 다시 상대의 말을 얻는 과정. 이런 대화의 주고받음이 이어진 결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감각, 이것을 기록해서 축적해 나가는 경험, 이를 통해 책에서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나는 학자이지만 학자도 일종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에 글감 노트를 따로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면 글을 쓸 때나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소스가 된다. 이것을 총칭해서 나는 생각 기록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기록할 수가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저도 생각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아요. 물론 모든 생각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디어로 이어지지 않은 생각의 시간이 전혀 쓸모없는 것도 아니다. 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시장에는 이미 비슷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차별성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1시간 동안 생각해봤지만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니다.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이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기록을 해야 한다. 절대로 답이 안 떠오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좀 생각해보다가 아예 안 떠오르네. 이렇게 덮어버리면 마치 영어 단어를 실컷 외우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는 것과 같다. 1시간 동안 안 풀리는 문제를 10분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할 때 또는 회의 시작 직전에 또다시 들여다보자. 그러고 나면 자기 전에 문득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새로운 실마리가 떠오를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무언가를 생각해내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 즉 펜촉의 촉감과 글씨를 쓸 때 소리 등 모든 감각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남게 된다. 기록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사전 예열 작업이다. 다음은 무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무의식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을 통해서 무의식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근접한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무의식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바로 지금의 상황, 나의 감정, 과거의 경험, 3가지를 기록하면 된다.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지금의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겠지만 한때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았다. 시험을 보기 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도 그랬다.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은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런 성격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내가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우선 노트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적는다. 다른 한쪽에는 그것과 연관되었을 것 같은 과거의 기억들을 적는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매몰되어 손을 놓고 있다. 이 상황과 마음을 메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애초에 시험을 잘 보려는 의지가 없어서 두려움을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된다. 내 마음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릴 적 경험도 좋고 최근의 경험도 좋다. 어떤 경험이 나의 무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가능성을 떠올린 다음에 그것을 메모하는 게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메모를 분류하는 것이다.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메모를 해보자. 메모가 쌓이면 그것을 1. 상황의 종류, 2. 두려움의 종류, 3. 상황별 두려움의 원인이 된 과거 경험으로 분류해보자. 아, 나의 이런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무의식이 생겼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이 과정을 3개월 정도 반복한 결과 내가 시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공부를 했음에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동안은 잊고 지내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 감정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몇 년 동안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스스로 깨닫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물론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차차 나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생각이란 명료한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은 흐리 멍텅할 때가 정말 많다. 상반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동시에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천재들의 기록이 있지만 개인 기록의 최고는 역시 고전 중의 고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다. 난중일기에는 내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기록의 본질이 담겨 있다. 그는 삶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을 일기라는 형태로 종합해서 서술한 기록의 달인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부터 2차 전쟁이 끝나는 1598년까지 7년간 일기를 썼다. 꾸준히 계속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의 원칙을 이미 430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일기에는 일상, 일,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모든 것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며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병영의 운영에서 최고의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역시 기록에 힘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는 3가지가 주요하게 담겨 있다. 첫째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작성했는데 군영 운영의 실무를 맡았던 아전들의 이야기, 그들을 단속한 사례 등
이 난중일기의 앞부분부터 다수 등장한다. 병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들의 일상을 보살핌과 동시에 엄한 군율로 다스리는 장면 등도 아주 생생하게 서술되고 있다. 개를 잡아먹은 병사에게 곤장형을 집행한 이야기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활쏘기 시합, 씨름 등을 묘사한 대목은 전장의 실제 일상을 전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기도 하다. 둘째로 난중일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 유형은 회의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은 작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를 일기에 남겼는데 그가 전략가로서 남다른 천재성을 발휘한 것은 이런 기록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앞에 닥친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회의의 결론을 반추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상적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셋째로 사람에 대한 기록 역시 풍부히 담겨 있다.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통해 영의정 류성룡, 도원수 권율, 경상 우수사 원균, 그리고 임근인 선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대화 기록의 본질을 보여준 것이라 할 만하다. 이 외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 잔병 치레를 포함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심경, 자신은 늘 불행하다는 일종의 강박적인 감정과 한탄 등을 적으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 기록은 전략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질타하기도 하고 위무하기도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기록형 전략가였다. 그의 일기는 한계를 뛰어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기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유산이자 교훈이다. 당신의 삶에도 기록이 굳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한 달을 관리하면 1년이 달라진다. 나는 200쪽이 조금 넘는 노트를 사서 매일 한 권씩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의 왼쪽 면에는 계획을 쓰고 오른쪽 면에는 실행에 대한 기록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면에 그날 할 일을 쭉 적었고 오른쪽 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모두 적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하루에 대한 나의 평가나 다짐, 칭찬 등을 적었다. 공부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공부한 것을 요약해 기록하면 하루에 5쪽에서 6쪽 정도 되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5쪽에서 6쪽을 쓰지 않으면 그날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1년 단위의 기록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새해가 되고 다이어리를 작성하다 보면 한두 달을 넘기기 힘들다. 꾸준히 잘 써간다고 해도 시중의 다이어리로는 하루에 한두 쪽밖에 쓰지 못하니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정도의 기록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월간 다이어리를 권한다. 한 달 동안 한 권을 다 채웠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매달 이런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기록하는 순간 삶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또 그것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3단계 성장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활하시면서 실천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